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 의외로 들릴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이 왜 축복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년을 혼자 보낸다는 것은 오랫동안 외로움과 불행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독거노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쓸쓸하고 외로운 모습을 떠올리곤 했지요. 부모님이 혼자 사신다고 하면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주변에서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 노인 인구의 35%가 넘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노년은 더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점점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혼자 사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자유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서울 강남구, 종로구,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혼자 사시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런 삶을 선택하고 즐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5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하고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고 인스타 제가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자식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며느리와 갈등할 일도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8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들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며 지냈지요. 하지만 72세에 다시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매일 아침 해운대 해변을 걷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둡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 삶입니다. 물론 혼자 사는 노년이 모두에게 축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가짐과 준비가 있다면,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혼자 사는 노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우리는 혼자 사는 노년이 왜 축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되고 앞으로 그런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왜 혼자 사는 노년이 축복인가? 1.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할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하루를 계획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 노년의 부모님들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중년에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노년에는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었지요. 자신만을 위한 시간, 자신만의 꿈을 꿀 여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미경 교수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하루 평균 34시간을 손주 돌봄이나 가사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혼자 사는 노인들은 그 시간을 자신의 취미활동, 운동, 사회활동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도에 사시는 73세 최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집에서 살 때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지금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후에는 수영을 배우러 가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영화를 봅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은 처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자유가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는 때로는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응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서로 다른 세대가 조화롭게 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활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모두 다릅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의 45%가 가족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 손주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생활비 문제 등이 주요 갈등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6세 정미선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집에서 살 때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손주 양육 방식 하나로도 며느리와 다투고 텔레비전 채널 하나로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냉장고에 김치를 어떻게 담그는지,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 빨래를 언제 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지요. 독립해서 나온 후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이런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싶으면 담그고, 담그고 싶지 않으면 안 담가도 됩니다. 청소를 매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두고 살면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민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는 함께 사는 경우보다 관계 만족도가 평균 3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3.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아십니까? 부모로서가 아니라,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직장인으로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항상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74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지냈지요. 그러다 70세에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나 자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후 자신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고 자서전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용한 아침,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노년학과 박수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년의 독립생활은 자아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녀 독립 후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의 취향과 습관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책을 나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자유를 누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밤 11시에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서 끓여 먹어도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편안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사람마다 생활 리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이런 개인의 취향을 마음껏 누리기 어렵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71세 한영숙 할머니는 평생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지만 가족과 함께 살 때는 큰 소리로 음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끄럽다고 싫어했고 손주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베토벤의 교향곡을 크게 틀어놓고 커피를 마십니다. 이것이 진짜 제 삶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제가 좋아하는 꽃을 집안 가득 키우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벽에 걸어 놓습니다. 집안이 온통 제 취향으로 가득합니다. 이제야 제 집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산 남구에 사시는 77세 강대호 할아버지는 평생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금요일 밤을 나만의 영화의 밤으로 정하고 좋아하는 영화를 봅니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서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존엄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5. 건강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혼자 살 때 오히려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 때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자녀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야 하고 손주들의 학교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입맛을 고려하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5세 윤미라 할머니는 당뇨병이 있어서 식단 관리가 중요했지만 아들 집에서 살 때는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다 보니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독립한 후에는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고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독립거주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보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정기검진 등 건강관리 항목에서 평균 25% 더 높은 실천율을 보였습니다. 혼자 살면 자신의 몸 상태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필요한 약을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이 습관화됩니다. 가족의 일정이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노년은 결코 불행이나 외로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올바른 준비와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롭고 자신다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 규칙적인 생활 리듬 만들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루틴의 힘.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혼자 사는 분들 중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침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연세대학교 신경과학과 김철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아침 루틴은 우리 뇌에 안정감을 주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3세 김순덕 할머니의 아침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 기상 및 스트레칭.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침대에서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팔다리를 쭉쭉 펴주고 심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전 7시, 물 한 잔과 가벼운 운동.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30분간 가벼운 요가를 합니다. 유튜브로 노년층을 위한 요가 영상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 준비와 식사. 천천히 아침을 준비합니다. 현미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그리고 과일을 준비합니다. 혼자 먹지만 식탁을 예쁘게 차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여유롭게 식사합니다. 오전 8시 30분, 산책.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합니다. 같은 시간에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일 만나는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9시, 하루 계획 세우기. 집에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하루 할 일을 간단히 적어봅니다. 꼭 많은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온다. 저녁에 친구에게 전화한다 같은 작은 계획들입니다. 김 할머니는 이 루틴을 3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침 루틴을 만들고 나니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습니다. 매일 아침이 설레고 오늘은 또 무엇을 하나 기대가 됩니다. 점심시간의 활용.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높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의 질을 결정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6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점심시간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오전 11시 30분, 점심 준비. 혼자 먹어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간단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오후 12시, 점심 식사.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식사에 집중합니다.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천천히 씹으며 먹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오후 1시, 가벼운 낮잠 또는 휴식 30분 정도. 가벼운 낮잠을 자거나 편안한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습니다. 이 시간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후 2시, 취미 활동. 박 할아버지는 이 시간에 수채화를 그립니다. 매일 조금씩 그리다 보니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저녁 시간의 정리. 저녁 시간은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대구 중구에 사시는 74세 이영자 할머니의 저녁 루틴입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저녁은 가볍게 먹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준비하고 늦어도 7시 전에는 식사를 마칩니다. 오후 7시 30분, 가벼운 운동 또는 산책. 저녁 식사 후 소화를 돕기 위해 30분 정도 걷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밖으로 나가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집 안에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오후 8시, 정리 시간. 집안을 가볍게 정돈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깁니다. 이 과정이 마음의 정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오후 9시,
하루 일기 쓰기. 간단하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일기를 씁니다.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감사한 일은 무엇인지 적어봅니다. 이것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의식이 됩니다. 오후 10시 취침 준비.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침실 온도를 적당히 맞추고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명상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규칙적인 생활의 과학적 근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민지 교수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0%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자면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소화 기능 등이 최적화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을 넘어서 삶의 안정감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 대신 오늘도 나의 루틴대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나만의 루틴 만들기 실전 가이드. 그렇다면 어떻게 나만의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의 단계를 따라 해보세요. 1단계, 현재 생활 패턴 파악하기. 일주일 동안 자신이 몇 시에 일어나고 무엇을 하는지 간단히 기록해보세요.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2단계, 이상적인 하루 그려보기. 자신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할 것 같은 하루를 상상해보세요. 몇 시에 일어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3단계, 작은 루틴부터 시작하기.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먼저 아침 루틴부터 만들어 보세요. 일어나는 시간과 아침 식사 시간만이라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4단계, 21일 동안 지키기. 심리학에서는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최소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주 동안 꾸준히 지켜보세요. 5단계, 점진적으로 확장하기. 아침 루틴이 자리 잡으면 점심, 저녁, 그리고 주말 루틴으로 확장해 나가세요.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든든한 기둥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외로움이나 무기력함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의미 있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 비결, 사회적 관계만 구축하기. 혼자 산다고 해서 고립되어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먼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loneliness는 원하지 않는 혼자임의 상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 있을 때, 대화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반면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의 상태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혼자 있는 것이며 이 시간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긍정적인 경험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이상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년의 독립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절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양한 층위의 관계 만들기. 인간에게는 다양한 층위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몇 명의 친구, 정기적으로 만나 활동을 함께하는 지인들, 그리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2세 한미숙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깊은 관계, 절친한 친구 3명, 한 할머니에게는 50년 지기 친구가 3명 있습니다. 이분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하루를 함께 보냅니다.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보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전화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알립니다. 가족 못지않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중간 관계, 취미 모임 회원들, 한 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예 모임에 참여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쌉 1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2시간 동안 서예를 배우고 연습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이 모임 덕분에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친해집니다. 가벼운 관계, 동네 이웃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면 만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인사를 나누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가끔 어디 다녀왔는지 물어봅니다. 이런 가벼운 관계도 중요해요. 매일 누군가와 인사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내가 이 동네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회적 활동 참여하기.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5세 김철호 할아버지는 퇴직 후 처음 2년 동안 아무런 사회활동 없이 집에만 계셨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김 할아버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주일에 2번 어린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칩니다. 평생 바둑을 좋아했던 그에게 이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제 손자 또래입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 젊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정민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45% 높고 우울증 발생률이 5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활동.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이 더 즐겁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73세 박정숙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외국 여행을 가서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우니까 오히려 더 진지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시험을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배우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서울시 50+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85%가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디지털 소통 능력 키우기.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소통 능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4세 이정자 할머니는 딸의 도움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지만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요가 강의를 보고 심지어 줌으로 해외에 사는 친구들과 화상통화도 합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나서 세상이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연락하려면 직접 만나야 했는데 이제는 매일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사진도 주고받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비활용 노인들에 비해 평균 6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 간 교류의 중요성. 같은 세대와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다른 세대와의 교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만남은 노년층에게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줍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76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지역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대학생들과 만나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면 제가 얼마나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에너지가 저에게 큰 자극이 됩니다. 반려동물과의 동거, 사람과의 관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노년의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72세 김순희 할머니는 3년 전부터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말티즈 품종의 보기입니다. 보기가 오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산책을 나가야 하니까 운동도 되고 산책하다 보면 다른 강아지 주인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도 나누게 됩니다. 무엇보다 집에 들어왔을 때 반겨주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감이 35% 낮고 신체 활동량이 40%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그리고 동물을 돌볼 수 있는 신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 맺기의 실전 팁.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1. 정기적인 모임 참여하기. 일회성 만남보다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반복해서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2. 먼저 다가가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상대방도 당신과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3. 주는 관계 만들기.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경청, 조언, 도움, 함께하는 시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4. 작은 모임부터 시작하기. 큰 모임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2-3명이 만나는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5.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기.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임이나 SNS를 통해 관계를 시작하고 점차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것은 고립되어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것이 혼자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결, 경제적 독립성 유지하기. 혼자 사는 노년의 행복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제적 독립성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 안정은 자유롭고 존엄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손 벌리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아시나요?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정미경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노후 자금을 모았습니다. 월세 걱정 없는 작은 아파트가 있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인들의 자존감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들보다 평균 5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의 경제 설계. 그렇다면 노년의 경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1. 주거 안정성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안정성입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것은 노년에게 큰 부담입니다. 가능하다면 자가를 마련하거나 전세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6세 이영철 할아버지는 60대에 큰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2. 다층적 수입원 만들기.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기본적인 생활비,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추가 생활비, 예금이자, 비상금, 임대 수입, 여유자금, 가능한 경우.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73세 김경희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개인연금을 부셨고 작은 상가 하나를 투자해서 월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지출 관리의 지혜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출 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1. 고정비와 변동비 구분하기.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 집값,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동비용,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가계부를 씁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알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 구분하기. 무엇이 꼭 필요한 지출이고 무엇이 선택적 지출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지출, 식비, 건강한 식사, 의료비, 정기검진 약값, 주거비,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전화, 인터넷. 선택 지출, 문화생활비, 영화 공연, 취미활동비, 여행 경비, 선물, 경조사비. 광주 남구에 사시는 74세 최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수 지출은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지출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택 지출은 계획적으로 합니다. 매달 문화생활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즐깁니다. 건강관리가 최고의 재테크 노년의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결국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약 300만 원이지만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이 2~3배로 증가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3세 한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아끼려면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 일자리의 새로운 가능성. 요즘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1.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평생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75세 김태훈 할아버지는 40년간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작은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합니다. 주 2, 3일, 하루 3, 4시간 정도만 일하지만 충분한 보수를 받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아직도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 돈도 벌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고 정신적으로도 활력이 생깁니다. 2. 새로운 기술 배우기.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2세 이순희 할머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할머니의 전통 요리라는 채널로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광고 수입과 협찬으로 매달 일정한 수입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손자가로 찍어주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이제는 제 일이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제도 적극 활용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제도들. 1.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 2. 노인 일자리 사업, 다양한 일자리 제공. 3.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 노인 난방비 지원. 4. 장기 요양보험, 요양이 필요한 노인 지원. 5. 노인 건강검진, 무료 건강검진 제공. 대전 서구에 사시는 74세 박금자 할머니는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경제적 사기 조심하기. 안타깝게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할 사기 유형 1. 보이스피싱 검찰, 경찰을 사칭한 전화. 2. 투자 사기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3. 건강식품 사기 과장된 효능을 내세우는 제품. 4. 무료 체험 사기 무료라고 하다가 고액 상품 판매. 울산 남구에 사시는 76세 정철수 할아버지는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다행히 아들에게 바로 연락해서 사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 돈을 잃을 뻔했습니다. 사기 예방 수칙 1.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기. 2.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하기. 3. 중요한 결정은 가족과 상의하기. 4. 개인정보 함부로 주지 않기. 5. 현금 인출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기. 여러분,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존엄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자부심, 이것이 행복한 노년의 기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태를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세요.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혼자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네 번째 비결,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만들기. 혼자 사는 노년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의 보루이자 편안함의 원천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 친화적 주거 공간의 조건.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힘들어지고 욕실 바닥의 물기로 미끄러질 위험이 커지고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김영미 교수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낙상 사고의 70%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하며 이 중 대부분이 예방 가능한 환경 요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 친화적인 집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1. 평평한 바닥. 모든 공간의 바닥이 평평해야 합니다. 작은 턱이나 단차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3세 박명숙 할머니는 집을 리모델링할 때 모든 방 사이에 턱을 없앴습니다. 예전에는 방과 거실 사이에 3cm 정도 턱이 있었는데 자주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턱을 없애고 나니 훨씬 안전하고 편합니다. 2. 미끄럼 방지 바닥재. 특히 욕실과 주방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해야 합니다. 부산 진구에 사시는 75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비용이 들었지만 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3. 충분한 조명. 모든 공간에 충분한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계단, 복도, 욕실 등에는 밝은 조명이 필수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74세 이순자 할머니는 집 안 곳곳에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 자동으로 불이 켜져서 너무 편합니다. 스위치를 찾느라 어둠 속을 더듬지 않아도 됩니다. 4. 안전 손잡이. 욕실, 프라, 화장실, 계단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6세 정미선 할머니는 욕조 옆과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움직이니까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겨울철 욕실이 미끄러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 기술 활용하기. 요즘은 노인 안전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혼자 살면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1. 응급 호출 장치.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 응급 호출 장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7세 한영수 할아버지는 목에 걸 수 있는 응급 호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자녀와 129에 연락이 갑니다.
아직 사용한 적은 없지만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됩니다. 2. 가스 안전장치. 가스 누출이나 화재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동 가스 차단 장치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4세 최순덕 할머니는 가스 타이머와 화재 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요즘은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을까봐 걱정이었는데 타이머가 자동으로 꺼주니까 안심입니다. 3. 홈 CCTV. 집 안에 CCTV를 설치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 중구에 사시는 75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거실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딸이 가끔 핸드폰으로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감시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신경 쓴다는 느낌이 듭니다. 4. IoT 가전제품.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가전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사시는 73세 김미숙 할머니는 AI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말로 조명을 켜고 끄고 날씨를 물어보고 음악을 틀 수 있어요. 리모컨 찾느라 헤매지 않아도 되니 편합니다. 주거 위치 선택의 중요성. 집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집의 위치입니다. 1. 병원 접근성. 노년에는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가까운 곳에 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6세 이정숙 할머니는 대형 병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사십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을 때 가까운 병원이 있다는 것이 큰 안심입니다. 정기검진도 걸어서 갈 수 있어 편합니다. 2. 대중교통 접근성. 나이가 들면 운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74세 한미자 할머니는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에 사십니다. 이제 운전은 안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3. 생활 편의시설. 슈퍼마켓, 약국, 은행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광주 동구에 사시는 75세 박영희 할머니는 재래시장 근처에 사십니다. 매일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옵니다. 시장 상인들과도 친해져서 재미있어요. 걸어서 5분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 주거관리.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계절에 따라 집을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봄철 관리, 환기를 자주 하여 겨울 동안 쌓인 실내 공기를 갈아줍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대비 공기청정기를 가동합니다. 옷장과 이불장을 정리하고 겨울 옷을 보관합니다. 여름철 관리. 습기 제거가 중요합니다. 제습기를 활용하세요.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 자주 점검합니다.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되 직접 바람을 쐬지 않도록 합니다. 가을철 관리. 난방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를 합니다. 겨울을 대비해 외풍을 막습니다. 환기를 자주 하여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합니다. 겨울철 관리.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합니다. 습도 조절을 위해 가습기를 사용합니다. 보일러 동파를 방지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을 특히 조심합니다. 정리정돈의 중요성. 나이가 들수록 정리정돈이 더 중요해집니다. 어질러진 공간은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3세 김순자 할머니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줄여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집이 넓어지고 청소도 쉬워졌습니다. 정리정돈 원칙. 1.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리기. 2.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버리기. 3. 바닥에 물건 두지 않기. 4.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기. 5. 매일 10분 정리 시간 갖기. 안전한 집을 위한 체크리스트. 다음은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이 안전한지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모든 방의 바닥이 평평한가?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가? 모든 공간에 충분한 조명이 있는가? 욕실과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있는가? 계단에 손잡이가 있는가?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는가?
가스 안전장치가 있는가?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는가? 현관문 잠금 장치가 안전한가? 창문에 방범창이 있는가? 비상약품과 구급상자가 있는가? 손전등과 배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안전하고 편안한 집은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집이 안전하면 마음도 안정되고 일상생활의 질이 높아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집을 점검해보고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혼자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네 번째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 의미 있는 일상 만들기. 마지막 비결은 바로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 있다면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목적의식의 중요성.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기대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일본의 오키나와 섬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이 장수의 비결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키가이, 기가이입니다. 이것은 삶의 이유 또는 살아가는 보람을 의미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김미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고 삶의 만족도도 6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77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6시에 산에 가서 산악회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이것이 제 이키가이입니다. 취미활동의 힘. 취미활동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활력을 주고 정체성을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창작활동.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큰 보람을 줍니다. 부산 남구에 사시는 74세 박순희 할머니는 도자기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매주 수요일 도예공방에 가서 3시간 동안 작품을 만듭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명상 같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볼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이 제 집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2. 운동과 신체 활동. 몸을 움직이는 것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구 동구에 사시는 75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수영을 합니다.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 수영장에 가서 1시간 동안 수영합니다. 수영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물과 나, 그리고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수영 후의 상쾌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3. 문화예술 활동. 음악,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73세 한미경 할머니는 오페라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회원들과 함께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갑니다. 오페라를 보며 느끼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회원들과 함께 공연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즐겁습니다. 다음 공연이 기다려집니다. 4. 학습 활동.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76세 최영희 할머니는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업에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해냅니다. 제가 직접 만든 디지털 그림을 자식들에게 보내면 깜짝 놀랍니다. 자원봉사와 사회기여.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4세 김정희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 오전 지역 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제가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것이 제게 큰 의미입니다. 대한노인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일반 노인의 절반 수준이며
주관적 건강 인식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록하고 공유하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1. 일기 쓰기. 매일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5세 박영자 할머니는 20년째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하루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한 일, 기쁜 일, 아쉬운 일을 적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예전 일기를 읽어보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2. 자서전 쓰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77세 이동수 할아버지는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었던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을 글로 남기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돈이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3. SNS 활동,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한순자 할머니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합니다. 매일 제가 만든 요리 사진을 올립니다. 팔로워가 5,000명이 넘었어요. 댓글로 격려의 말을 받으면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루틴 속에 작은 기쁨 찾기. 거창한 활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4세 최미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새소리를 듣습니다. 이 작은 의식이 제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커피 향과 새소리, 그리고 창밖 풍경,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6세 박철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일몰을 봅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바다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매일 저녁 바다에 가서 일몰을 봅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 즐기기.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즐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75세 이영자 할머니는 계절마다 다른 활동을 합니다. 봄, 벚꽃 구경과 봄나물 채취, 여름, 아침 일찍 계곡 산책, 가을, 단풍 구경과 독서, 겨울, 집에서 뜨개질과 요리, 계절마다 기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감사일기의 힘.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3세 김미숙 할머니는 5년째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쓰다 보니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전화해줘서 감사합니다. 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25% 높고 우울감이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꿈과 목표 갖기.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76세 정영수 할아버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1. 제주도 올레길 완주하기. 2. 손주들에게 물려줄 요리책 만들기. 3. 유럽 여행 가기. 4. 제주도에 작은 집 마련하기. 5. 마라톤 완주하기. 지금까지 3개를 달성했습니다. 남은 2개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일상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고 오늘 하루가 기대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일상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롭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혼자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5번째 비결입니다. 맺은 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혼자 사는 노년이 왜 축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 규칙적인 생활 리듬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일정한 루틴을 지키는 것이 안정감을 줍니다. 두 번째 비결, 사회적 관계만 구축하기.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세 번째 비결, 경제적 독립성 유지하기. 경제적 자립은 자유와 존엄의 기초입니다. 계획적인 경제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비결,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만들기. 안전하고 편안한 집은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 의미 있는 일상 만들기. 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 있다면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사시는 78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잠깐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노년을 혼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세요.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롭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답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존엄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혼자 사는 노년을 준비하거나 현재 혼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면 이 글을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진정한 황금기가 되기를, 그리고 매일매일이 의미 있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